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사랑스러운 외동딸을 시집 보낸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도 이렇게 사연을 쓰며 지난 날을 돌아볼 날이 오네요.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곳 없이 살아온 제가 마음이라도 가볍게 해보려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쑥스럽긴 하지만 열심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참 복이라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어린 시절은 따뜻하고 사랑받으며 자랐죠.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뭐라도 꼭 먹여보내셨고 재워주시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하숙집을 운영하셨는데 항상 넉넉히 밥과 반찬을 해놓고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제 기억에는 저희 하숙집에서 언니 오빠들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며 나가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 찾아와 함께 하숙집을 운영하시던 할머니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던 사람들도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하숙집을 열심히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여유로우셨던 건 아니었어요. 오래된 하숙집이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운영되었고 빨래며 청소며 할 일이 많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숙비를 조금 더 올려받아도 되었을 텐데 그걸 못하셔서 고생을 하신 거죠. 저는 태어나서 그 집에서 자라면서 복잡거리는 환경이 익숙해져 집에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하숙하는 언니 오빠들에게 글을 배우고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곤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어머니는 하숙집을 팔고 팥죽집을 하셨습니다. 새로 생긴 하숙집들 때문에 더 이상 학생들이 오지 않아 유지가 힘들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지내던 한 오빠는 몇 달 동안 하숙비를 못 내고 지내다가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숙집보다 팥죽집이 좋았는데 어머니는 하숙집을 많이 그리워하셨습니다. 팥죽집은 알고 찾아오는 손님들 덕에 유지가 되었어요. 하숙집 때도 간식으로 팥죽을 자주 만드셨는데 언니 오빠들이 좋아했었죠. 어머니만의 비법으로 만든 단팥이 참 맛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빙수도 하셨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제일 많이 먹었을 겁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그해 겨울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도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하숙집에 묵던 언니 오빠들이 도와줘서 겨우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팥죽집에도 언니 오빠들이 가끔 들렀었는데 왔다가 알게 되어 연락을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인심이 좋았던 엄마라서 그런지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팥죽집의 단골 어르신들도 오셔서 슬퍼해 주셨고 하숙하던 언니 오빠들은 자신의 일처럼 장례식 내내 함께해 주었습니다. 장례 후에는 제가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어요. 엄마와 단둘이 살던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외동이셨고 저 역시 외동이라 의지할 사람은 없었죠. 20살이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인생이 불행하게 시작된 게 말이죠. 일단 팥죽집을 팔고 엄마와 살던 집에서 회사를 다니며 지냈습니다. 당장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기 2년 정도 되자 아무도 절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있었지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는 건데 너무 쉽게 포기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친구마저도 없던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울 것 같았죠. 그런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 앞 중고 서점에서 일하던 남자였는데 가끔 들러 책을 보다 퇴근하는 저를 눈여겨봤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출판사 사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르는 책마다 그 책의 작가와 좋은 구절을 소개하며 친절히 대해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리던 서점을 매일 들리면서 그 남자와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서점이 문을 닫으면 그 안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소주도 마시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형제가 7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장남인데 홀어머니와 동생들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일을 시작했답니다. 워낙 책을 좋아해서 책과 가까이 하고 싶어 시작한 일인데 자신에게 기가 막힌 계획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꿈과 낭만이 있는 남자가 멋져 보였습니다. 많은 형제를 책임지려는 모습도 책임감이 넘쳐 보여 보기 좋았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는지 더 달콤한 말을 하며 저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남자와 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는 남자의 말에 숨도 안 쉬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우리는 소설 속 주인공보다 더 행복하리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오만이었습니다. 엄마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께서 돌아가시며 받은 보상금으로 온갖 혼술을 하며 결혼식을 했습니다. 큰 돈은 남자가 관리하는 거라는 남자와 남자의 어머니의 말에 모든 돈을 남자에게 넘기고 당연히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택시로 서울 한 바퀴를 돌며 사진을 찍은 것이 신혼여행이었습니다. 너무 촌스러워 깜짝 놀랐지만 성공하면 더 좋은 걸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성공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안방을 내어주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생활하며 눈을 흘기셨고 6명의 시동생들은 그 누구도 집안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곤란한 일을 당하도록 만들어 혼나게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생각에 서러웠습니다. 남편은 책방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빨래를 하다 보면 여자의 향수 냄새나 립스틱이 묻어 있었지만 남자가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며 타박을 해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을 차리는데 밥 냄새가 유난히 역하게 느껴져 마당으로 달려나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막내 시누이는 아침부터 역하게 뭐 하는 거예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려 어지럽고 답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 달거래 안 한 지 얼마나 됐니? 라며 물어보더군요. 그제야 임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살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좋으셨는지 그때는 일도 덜 시키고 시동생들에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아들만 낳아라. 우리 집 장손만 낳으면 내가 뭐든 다 해주마 하시며 아이의 성별에 집착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제 편인 아이기만 했으면 됐으니까요. 배가 불러올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더군요. 이렇게 고생해서 낳은 딸인데 시집 가는 것도 못 보고 그렇게 가버리셨으니까요. 엄마가 해주던 팥빙수 한 그릇이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남편에게 올 때 팥빙수 한 그릇만 사다 주면 안 돼요? 하고 부탁했더니 집에 식구가 몇인데 그걸 사다 나르라고 하는 거냐 라며 불쾌해하더군요. 내가 오늘 언제 끝날 줄 알고 남자가 일하러 가는데 아침부터 재수 없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며 온갖 성질을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서운하고 서러웠지만 일하느라 예민해져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팥빙수 한 그릇을 못 먹고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너무 작고 예뻐서 하늘에 별이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애를 계집애를 낳는 장남댁이 어디 있다니 라며 성질을 내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니 이불을 다 뜯어놓고는 일이 밀렸으니 어서 서둘러라 라며 일을 시키셨습니다. 산후조리는 움직이면서 하는 게 좋다면서요. 자신은 7을 낳으면서도 산후조리를 그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말이었지만 쌓여있는 집안일을 바라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를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이라 그런지 아이가 태어난 것에 모두들 덤덤했습니다. 그럴수록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딸 아이는 그런 저의 처지를 이해하는지 순했습니다. 다행히 젖이 잘 돌아서 아이는 갈수록 통통하니 예뻐졌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더 소중했죠. 그래서 더 아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아이는 3살이 될 무렵이 되자 말도 잘해서 저와 말동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결혼 후 다시 외로워진 저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그맘때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가끔 술이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내가 산다. 다들 집에 가지 마라. 며 주정을 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가끔 들어오는 남편을 낯설어하며 인사만 하고는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시어머니는 계집애가 고생하신 아버지가 감사한 줄을 모른다. 도대체 애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라며 아이를 타박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를 다독이며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집에 와 돈을 내놓으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집 올 때 당신 다 줬는데 나한테 돈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라며 대들자. 그래서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줬다고. 그 돈 얼마나 된다고 더 남겨놓은 거 없어? 라며 더 화를 내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 적지 않았는데 그 돈이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엄마 목숨값인데요. 남편이 인간 같지도 않게 보였습니다. 그 돈을 저에게 받아갈 때는 내가 꼭 이 돈으로 당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며 굽실거리더니 남은 돈 없냐고 눈이 벌개져서는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시어머니께서 생활비를 관리하셨고 시장 보는 돈 말고는 돈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데 돈을 내놓으라니 기도 안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곁에서 여자가 돈 관리를 어찌하기에 남자가 집에 와서 돈을 찾게 하니 너 딴 주머니 찬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돈 허투루 쓰는 애가 아닌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어? 라며 부하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보시는 자리에서 그 돈 통장째로 주는 거 보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장보는 돈 말고는 전 돈 구경한 적도 없어요. 생활비도 다 어머니가 관리하셨잖아요 했더니 아이고 꼴랑 돈 몇 푼 쥐어주고 들어오더니 이렇게 생색을 낸다. 그간 속으로 날 얼마나 무시했을까. 그러니 계집애 하나 낳아놓고도 저렇게 당당하지 라며 더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어이도 없고 서러웠지만 이미 돈은 제 곁을 떠났고 이 사람들은 절 더 괴롭게 할 것이 뻔하게 느껴서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서 딸아이가 눈물을 닦아주며 같이 울더군요.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자니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죠. 하늘에서 우리 엄마가 가슴을 치며 울고 있을 것 같은 생각까지 들고 나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니며 숙식 제공을 하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머물 공간이 있는 곳까지 함께 있어야 했기에 쉽게 찾아지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아이와 가끔 가던 분식집 사장님께서 아시는 분인데 한번 찾아가 보라며 알려주신 가게에 갔습니다. 가보니 가든 같은 곳이었는데 낮과 저녁에는 서빙을 하고 아침과 밤에는 청소를 하는 조건으로 작은 창고를 방으로 개조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월급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아이와 갈 곳이 생겼다는 기쁨에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아이와 저희 오몇가지와 몇 안 되는 장난감을 챙겨보니 시집 온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짐이 참 없더군요. 식구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를 업고 가방에 싸놓은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게 사장님께서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저희를 태워가드네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은 대장부 같은 분이셨는데 나도 애 데리고 혼자 장사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아기 엄마도 좋은 일 있을 거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오죽하면 애 데리고 이렇게 야반도주 하겠어.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니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요. 얼른 돈 모아서 새 빵이라도 구해서 우리 아가 고생 덜 시킬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낯선 식당 일에 몸도 아프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가 전보다 바빠지자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이해해주고 조용히 혼자서 그림 그리고 글자 공부도 하며 기다려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2년을 일하다 보니 방 한 칸짜리 집이라도 구할 수 있겠더군요. 그리고 작은 포장마차라도 차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글도 읽을 줄 알게 되었고 어디 가서 지지 않을 정도로 야무지게 잘 컸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창고방을 떠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 가게를 그만두겠노라 이야기했더니 이해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결혼 전 살던 동네로 가 부엌 딸린 방 한 칸을 구하고 작은 포장마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겨울엔 붕어빵과 팥죽을 팔고 여름엔 팥빙수를 팔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엔 겁이 나 엄마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동네로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쫓아올까 싶어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은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자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되어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 학교를 보내려면 주소 이전도 해야 했으니까요. 저녁 때쯤 시댁으로 가 아이 아빠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니 다들 난리가 났더군요. 시어머니는 내가 애 데리고 도망가 봤자지 누구 마음대로 집을 나가 그러더니 이제 와서 어쩌자고 찾아왔어 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혼만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 학교는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라며 맞서자 이혼 내 앞세워서 뭐 돈 달라고 온 거 아니고라며 은근히 반가워하더군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내던 방에서 배부른 여자 하나가 나오더군요. 절 보고 놀라는 여자를 보며 이혼해주겠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내가 아범 보고 서류 만들어 놓으라고 할 테니까 얼른 가라 그러게 일을 왜 복잡하게 만들어 이혼하고 나갔으면 될 걸 누가 널 잡는다고 도망을 쳐라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것이 걱정되어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저기요 하며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돌아보니 만삭의 그 여자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멈추어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으니 저기 혹시 여기 사실 때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시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사셨어요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집에서의 생활을 말해주었죠. 여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달라질 수 있겠죠. 저처럼 어리석은 여자가 또 있다는 게 놀랍네요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자려는데 딸아이가 절 꼭 끌어안더니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엄마랑 있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하더군요. 모든 고민들이 허투루 느껴졌습니다. 아이와 있을 수 있다면 저 역시 두려울 것이 없는 거려.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시댁으로 다시 찾아갔더니 문 앞에 남편이 있더군요. 그러더니 서류를 주며 왜 이제서야 나타나서 사람 힘들게 했어?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 나타나지 마. 나도 나 싫다는 사람한테 미련 없어라고 하더군요. 아이의 안부나 학교는 어떻게 보낼 건지는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모습에 괜히 부하가 침울더군요.
그래서 애 학교 들어가려면 가방 필요해요. 아빠가 돼서 그거 하나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니 그냥 아빠 없다 하고 살아지 엄마 따라 나간 애를 내가 왜 챙겨 나중에라도 손 벌리려고 하지 마에 앞세워서 그래도 다 소용없으니까라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가 그런 아빠의 모습에 상처받을까 걱정이 돼서 아빠가 괜히 그러시는 거야. 여기 봉투 안에 우리 지연이 가방 사주라고 돈 넣어 놓으셨네. 엄마가 잘 가지고 있다가 학교 갈 때 가방 사줄게라고 하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나 애 양육비는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기에 홀가분해졌습니다. 막상 서류까지 정리하고 나니 책임감이 더 막중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부산스러워졌습니다. 몇 달 뒤 아이는 학교 갈 준비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붕어빵, 포장마차 자리를 학교 앞으로 정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이가 학교에서 나올 때 거기서 마중할 수 있겠다 싶어 좋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원치 야무진 아이여서 못하진 않겠다 싶었는데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을 맞아 오곤 했습니다. 밤새 불린 파드로 만든 단파드로 만든 붕어빵과 팥죽은 곧잘 팔렸습니다. 엄마께서 단팥죽을 하시던 방법 그대로 해보았는데 아쉽더군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 학용품과 옷, 먹을거리 사는 거 말고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전셋방을 구해 이사하고 포장마차도 좀 큰 것으로 받고 아이가 곁에서 넉넉히 앉아 공부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편에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도 그렇게라도 곁에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고생스러웠죠. 모르진 않았지만 아이 혼자 집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 뒤 아이는 어느새 중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교복을 맞춰 입혀놓으니 그렇게 의젓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전교 1등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으며 상처받진 않았을까 사춘기에 비뚤어지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이 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억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으면서 씩씩하게 잘 자라주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장사하는 엄마가 창피할 법도 한데 한 번도 실은 내색하지 않는 기특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려면 열심히 버는 수밖에 없었지만 장사는 되는 듯 싶다가도 잘 안 되는 날도 많아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슨 고집인지 꼭 만든 단팥만을 사용해 근처에서는 수제팥, 붕어빵이라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손님께서도 계셨습니다. 팥죽은 꾸준히 잘 팔렸고요.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겨울엔 붕어빵과 팥죽, 여름엔 팥빙수를 팔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러는 사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더니 어느새 대학에 들어가더군요. 내심 좋으면서도 등록금 걱정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장학금을 받아 제 걱정을 덜어주더군요. 애미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절로 자라준 것 같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해준 거 없이 자란 딸이라 미안하다 했지만 기본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마저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 있겠지 싶어 그저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며 팥빙수와 붕어빵, 팥죽을 팔았습니다. 그 보답으로 딸이 장학금도 타고 하니 그래도 보람이 있어 기뻤습니다. 딸 아이는 엄마 내가 취직만 하면 엄마 고생 덜어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알았지 하며 제 마음을 헤아려줬습니다. 교대에 들어갔기에 학교 선생님이 될 아이의 엄마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딸 아이는 임용고시 준비하느라 졸업 후에도 2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남들처럼 고시원에 가지도 않고 학원을 가지도 못했죠. 거기까지는 제가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집에서 밥 챙겨 놓으면
그거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회장까지 하던 아이라 답답했을 텐데 숨 쉬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공부하더니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 무릎을 꿇고 세상 모든 신들께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어디 절이나 교회라도 다녀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신들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성적이 좋은 편이었는지 임용은 빨리 됐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좀 멀어 방을 좀 얻어줄까 했더니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다며 웃고 말더라고요. 제 딸에는 엄마가 무리할 게 뻔하니 생각해서 한 말이었겠죠. 그 마음을 알면서도 선뜻 해주지 못하는 제 마음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방을 얻어주려면 지금 사는 집을 빼서 딸도 원룸에, 저도 원룸에 이렇게 가야 했기에 아이가 오갈 집이 없어지는 것 같다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 시집 갈 때까지는 버텨보자 싶었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없으니 지금부터 버는 돈은 제 노후를 위해 모으면 되겠다 싶기도 했고요. 나이 들어서 아이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간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됐지 보태주지는 못해도 짐이 되진 말자 싶었습니다. 딸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따뜻한 가정 꾸리기만 바라고 살기로 했습니다.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딸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고 바랐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아이니까요. 아이는 그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고되면 방을 얻어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내 하지 않더군요. 몸이라도 축이 날까 걱정만 했습니다. 영양제도 몇 번을 망설이다 사주곤 했지 딸아이는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통장을 보여주며 엄마 우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 여기 전세금 빼면 저기 오래된 아파트 전세는 갈 것 같다 하더군요. 그래서 얘 그거 잘 모아놨다가 너 시집 갈 때 놨어. 엄마는 너 시집 갈 때 쓸 돈 많이 못 모아서라고 말하자. 나 시집 안 가고 엄마랑 살 건데 하며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도 예뻤습니다. 말이라도 엄마 생각해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며 딸 아이에게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상상만으로도 코끝이 찡해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내고 이사할 때쯤이 되어서 혹시 너 만나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너 보내려면 이번에 이사할 때 좀 줄여서 가게. 그리고 너 방 따로 얻었다가 시집 가면 되지 했더니 처음엔 없어 하면서 빼더니 사실 소개받은 사람 있는데 너무 부잣집 아들이라 힘들 것 같다 연락은 하는데 이제 그만하려고라고 하더군요. 왜 우리 집이 너무 처져서 좀 그래 엄마가 미안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라며 모르니 엄마 이럴까봐 그래서 내가 그만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쓸 사람 아닌데 엄마가 이렇게 미안해하고 이럴까봐 그래 엄마 난 시집 안 가고 그냥 살래 솔직히 할머니 봤던 거 아빠 봤던 거 다 기억나 아무리 어렸어도 그 사람들이 나랑 엄마한테 한 거 다 기억나 그런 시부모 만날까봐 결혼 싫어 엄마 잘못 아니고 할머니랑 아빠 잘못이야라며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군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데리고 갔던 게 아이에게 상처로 남았으니 제가 몸이 떨리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딸아이는 꼭 끌어안더니 이봐 이럴까봐. 내가 그동안 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 시집 가라고 하지 마. 집도 우리 둘이 살 집 알아보자. 집 사서 이사하고 엄마 장사도 그만하고 그러면서 살면 되지 이제 엄마 고생 안 하게 내가 다 할게라더군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누군가에게 쾅하고 맞은 것 같더군요. 우리 딸처럼 똑똑하고 착한 아이가 저 같은 부모 만나 결혼도 안 하고 산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도 딸아이의 속은 얼마나 더 할까 싶어 더 이상 결혼 이야기는 안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사지도 않았고요. 비슷한 전세로 이사 가려고 알아보고 있었지요. 착잡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말쑥하게 차려 입은 손님께서 오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여쭈어 보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석이라고 합니다. 지연 씨 어머님 되시죠? 연락도 못 드리고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라며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놀라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싶어 지켜보자니 딸아이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실은 만난 지 1년 정도 됐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지연 씨가 결혼을 안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저는 정말 지연 씨랑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웃는데 선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좋았습니다. 나도 우리 지연이가 좋은 짝이랑 좋은 가정 꾸리면서 사는 게 좋죠. 제가 사는 꼴이 이렇다 보니 아이가 지레 겁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돌아가고 아이한테는 아는 척하지 말고요라며 붕어빵을 좀 챙겨 보냈습니다. 아이가 속으로 상처받았을 생각에 눈물이 쏟아져 멈추지가 않더군요.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을 부족한 엄마 때문에 포기한다고 하니까요. 집에 들어가니 아이가 벌써 와 있더군요. 그런데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석 씨한테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저에게 이렇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면 끊더군요. 그러면서 기척이 느껴졌는지 돌아보면서 놀라더군요. 그 사람 집에서 반대하는구나. 엄마가 미안해 안 그래도 아까 찾아왔길래 사람 좋아 보여서 다시 만나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그러면 하지마 어디 우리 딸 아까운 줄 모르고 제 집 자식만 중하다 하니라며 말았는데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엄마 나 진짜 결혼 생각 없었어. 엄마도 봐서 알겠지만 그냥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만나만 본 거야 됐어. 난 아쉬울 것도 없어라는데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르며 내 딸만은 그런 대접받고 살게 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말없이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딸아이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 가슴이 쿵하니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그 집 부모도 욕심이 나겠지 싶어 이해도 해보려 했으나 마음이 들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장사가 파할 때쯤 며칠을 찾아와 말없이 서 있다가 남은 붕어빵을 모두 사갔습니다. 저도 그냥 그 남자를 그렇게 세워두었다가 말없이 붕어빵과 팥죽만 내어줬습니다. 고린한 제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길 한 일주일 정도 되었나 한중년의 신사가 다가와 장사 잘 되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그래요 얼마나 드려요 하고 묻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신사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어머니가 하숙집 안 하셨어요?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민철이 오빠 아니세요 했더니 맞구나 너가 지위가 맞았어 아이고 하더니 저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 일으켜 세워드리며 오빠 무슨 절을 하세요 하니 너희 어머님이 내 하나님 부처님이셨는데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죽기 전에 못 만나나 했어. 그때 휴가 나와서 팥죽집에도 찾아갔었는데 제대하고 갈 데 없으면 오라고 하셨었거든. 다시 보자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라며 절 붙들고 울더라고요. 그 신사분은 저희 엄마의 마지막 하숙생 오빠 민철이 오빠였습니다. 군대에 가느라 헤어지고 엄마께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예 못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느라 그때도 못 만났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 만나고 나니 굉장히 반갑더군요.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있는데 남자가 오기에 오늘은 그냥 가져요. 내가 손님 있어서라고 했더니 저 애가 내 아들이야. 2년도 참 너희 딸이랑 좋아 지냈다지. 그런데 집사람이 좀 속 좋게 굴었나 봐. 미안하다라는 겁니다. 뒤에 쭈뼛거리며 서 있는 여자분이 부인 되시는 분인지 오라고 손짓을 하며 얼른 와서 인사해요. 얘가 내 은인이야.
그러게 내가 사람 가진 걸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서 와서 사과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른 다가와서 죄송하게 됐어요. 자식 키우시니 아시겠지만 욕심을 좀 부려봤네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복잡하고 갑작스러워서 정신이 없어 뭐라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철이 오빠가 그러니까 너희 딸이랑 우리 아들이 연애를 했는데 우리 안 사람이 욕심이 좀 나서 나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게 굴었어. 미안하다. 얘가 매일 붕어빵하고 팥죽을 사 오더라고. 원래 내가 팥죽을 좋아하지 않니? 그래서 먹었는데 단숨에 알았다. 아주머니 마드랑 너무 같아서 그래서 어디서 샀냐 물어보니 여기서 샀다고 하기에 혹시나 싶어 알아보니 너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어. 정말 미안하다. 너희 딸아이도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죄인이다.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냅뒀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어라며 정말 미안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오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그간에 못한 이야기나 해요. 엄마께서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오빠도 잘된 것 같다 좋은 애라며 시작해 오빠와 쌓인 이야기를 근처 커피 전문점으로 자리를 옮겨 나눴습니다. 오빠는 제대 후 바로 복학을 못하고 아는 선배네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배웠답니다. 그쪽 일이 잘 되면서 학교도 졸업하고 사업도 크게 키워 지금 회장님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군요. 너무 잘된 일이라 축하한다고 했더니 진작에 열심히 널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주머니 볼 면목이 없어라며 울더군요. 그런 오빠를 보니 다시 마음이 무너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제 처지도 부끄럽더라고요. 며칠 뒤 딸아이는 남자의 부모를 만나고 왔다며 엄마 나 어떻게 해 그 집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내 손을 꼭 잡고 우시는데 거절을 못했어. 사실 나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며 우는 겁니다. 그간 마음을 졸이며 아파했을 제 딸아이에게 전과 달라진 건 없지만 돌아가신 외할머니 덕 좀 본다 생각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돼. 우리 딸이 좋으면 엄마는 다 좋아라며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고는 오빠 아니 이제 사돈네가 혼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결혼을 준비해 주셨고 결혼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딸아이 집 곁에 제가 지낼 수 있는 집도 해주시며 내가 그동안 못 갚은 거 다 갚을게요. 사부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너무 창피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실 내가 투자하는 중이에요. 그 단팥죽 우리 회사랑 합작해서 카페 프랜차이즈 어때? 그게 어디 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거든이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신 엄마 덕에 딸아이도 수월하게 결혼했는데 저도 그 덕을 좀 보려나 봅니다. 살다 보니 저도 이렇게 옛말하면서 사는 날이 오나 봅니다. 저는 어찌됐건 우리 딸아이만 행복하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도 하늘에서 그런 마음이시겠죠. 달달한 단팥죽처럼 이제는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그래도 될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